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찾아 떠나는 역사기행 청에서 눈을 뜬 박지원 편을 진행할 김선아. 한현숙입니다. 선생님, 제목을 보면 벌써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 그 자체도 신이 나는데 심지어 조선시대의 유명한 실학자이자 평범하지 않았던 천재 박지원의 여행기를 보는 거잖아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아니, 박지원의 천재성을 이미 알고 계시는군요. 오늘 우리 수업은 그 천재 인문학자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미 조선에서는 유명한 학자인 박지원이 말로만 듣던 선진국 청나라를 직접 여행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변화시키는가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도 박지원의 호기심 가득 찬 눈 장착하고 같이 여행을 떠나봅시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 나는 열하일기라는 책이 먼저 궁금해집니다. 여행기라는 것인데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그렇게 유명해요? 열알기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총 26권 10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26권이요? 그렇게 많아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 26권이 아니라 26권 10책이네요? 권과 책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책이 권보다 큰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개의 큰 주제로 26권을 묶은 것이죠. 이 시기는 책을 실로 제본했기 때문에 한 권이 두꺼울 수가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이렇게 많은 권수를 가진 열알기가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였다는 거죠? 맞습니다. 음. 박지원이 이 책을 청에서 돌아온 후 약 3년에 걸쳐서 썼는데 완성본이 나오기도 전에 한 권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가져다가 다시 베껴 썼다고 해요. 정말 없어서 못 읽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다양한 판본의 열하일기가 있어요. 초등, 중등 교과서에 실려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때 장보기와 창대가 나오는 열하일기 배운 적이 있죠? 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갑자기 박지원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데요. 박지원은 이렇게 생겼어요. 음. 여러분, 혹시 하고 놀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대학자라고 응. 소개했기 때문에 여리여리하고 고상한 느낌의 인물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거대한 풍모의 인물이 떡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 박지원은 명문가문 출신인데 여러분들은 북학파라고 하면 좀 쉽게 다가오죠? 이용생 학파였고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등이 절친이었어요. 와, 진짜 명문가인데 실학자이고 그것도 북학파라고요? 북학파면 상업을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 시기 조선에서 상업을 통해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명문가문 사대부라니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더군다나 절친들이 홍대용, 박제가라니요. 제가 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과학자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지원은 다방면으로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체도 아주 훌륭해서 청나라에 갔을 때 박지원의 글씨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여러분들도 지금 박지원이 직접 베낀 목민심서를 보고 있죠. 그림도 잘 그리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다 읽었을 유명한 소설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 알아요, 알아요. 네. 양반전과 허생전, 그리고 범의 꾸중이에요. 맞죠? 맞습니다. 네. 나도 엄청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나도 양반전을 읽으면서 박지원의 센스에 무릎을 쳤어요. 양반의 젠체함을 진지하게 비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가 북학파인 것이 좀 이해되지 않나요? 그러면 북학파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첨가해 볼게요. 조선의 근본은 농업이라는 거 모두 아시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부강해지려면 상업과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던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 등이 얼마나 시대를 앞서가는 눈이 있었는지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음. 하지만 서양의 경우를 보면
18세기에는 이미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었잖아요. 오히려 조선이 상업에 관심이 여전히 덜했던 것이 이상한 거죠. 사실 18세기는 그나마 상업의 활기가 느껴지던 시기였기는 해요. 그러나 참 아쉽게도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조선은 여전히 강력한 신분제의 나라였기 때문에 상인이 가장 낮은 서열에 속했다는 것이죠. 아이고,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니 박지원이 조선사에서 얼마나 아쉬움을 크게 느꼈을지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또 청으로 가는 이 여행이 박지원에게 어떤 설렘을 주었을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이 여행은 박지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박지원은 이 여행에 어떻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박지원은 1780년 청나라 영경으로 가는 공식 연행 사신단의 자제군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자제군관이라고 하는 설명이 여기 보이시죠? 당시 이 연행 사신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박명원이었는데 박지원의 팔촌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수행원 중 한 명으로 박지원을 데리고 간 것이죠. 개인 비서 정도의 위치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 자제군관이라는 위치로 간 것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조선은 1780년에 청에 공식적인 사신단을 보냈을까요? 당시 청나라 황제가 걸륭제였어요. 1780년이 바로 70세 생일이었죠. 그래서 공식 축하 사절단을 파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의 걸륭제와 나이 든 걸륭제가 보이죠? 재위 기간이 무려 60년이나 되고 또 이 시기가 청나라의 전성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 황제의 생일이라면 조선의 사절단만 간 것은 아니었겠어요. 네. 다른 나라도 축하 사절단을 파견했겠죠? 그럼요. 지금 보이는 그림이 요문한이 그린 만국 레조도라는 것인데 엄청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는 것이 보이죠. 한 부분을 좀 확대해 보면 아주 재미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선 사신단이 보이고 다양한 각국 복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고 누가 봐도 분명히 서양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네, 보여요. 네. 네. 지금이야 조선에서 영경을 가는 것이 비행기로 2시간 정도면 가능하지만 그렇죠. 저 때는 그저 걸어서 가는 것이었잖아요. 정말 오래 걸리고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보고 박지원처럼 걸어가라고 하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여정을 지도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1780년 5월 25일 한양을 출발해서 최종 목적지인 열하에 도착한 것이 8월 9일이니 가는 데만 거의 석 달이 걸리는 긴 여행이었어요. 선생님, 궁금한 게 여러 개예요, 좀. 우선 선생님은 한양에서 출발했다고 하셨는데 이 지도에는 의지부터 표시되어 있잖아요. 또 연행사면 최종 목적지가 영경이어야 하는데 왜냐면 우리 생일잔치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열화까지 갔어요. 왜 그런지 궁금해요. 그리고 이건 아주 사소한 건데 한양에서 열화까지 총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궁금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 우리 학생들도 그 점을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연행사의 출발은 한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지원은 한양에서 의주까지는 여러 번 여행을 해봐서 굳이 열하일기 속에 또 언급하고 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열하일기의 시작은 의주, 즉 압록강을 건너기 직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네, 연행사는 무엇 때문에 간다 그랬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황제는 당연히 어디 있을 거예요? 연경에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연경에 자금성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경에 도착했을 때 황제가 여름 피서산장인
열하로 가버렸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열화까지 가야 했군요. 네. 얼마나 놀랐을까요? 축하하는 시간에 되지 못할까봐 엄청 걱정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소수 인원만 데리고 밤낮 없이 서둘렀던 거죠. 그리고 총 거리는 1600km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선생님 가늠이 되세요?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320km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배가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절단은 그 서울 부산 거리를 이렇게 4~5번까지 네. 왕복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먼 거리인데요. 맞아요. 네. 300여 명에 달하는 사신단이 다 이 긴 거리를 움직인 것이죠. 대단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도 큰일이었을 것이고 아픈 사람이 생길까 봐 걱정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 박지원은 청나라에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했을까요? 우리 제목이 네. 박지원이 청나라에서 눈을 뜨다였잖아요. 그렇죠. 상업을 중시하는 사람이니 도시나 상점, 상인들의 모습 그런 것들에 눈을 반짝였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너무 정확하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세요. 청나라 시대의 서양이 그린 고소번화도입니다. 엄청난 활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일단 눈에 띄는 것부터 얘기해 볼까요? 배가 많이 보입니다. 네. 좀 확대해 봅시다. 네,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보는 배와는 다르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는 19세기 조선의 배입니다. 다시 고소번화도에 나오는 청나라 배를 볼까요? 네, 바로 차이가 보입니다. 청나라의 배들은요, 2층짜리 배들이 많아요. 박지원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이었겠죠? 그렇죠. 박지원은 청나라 배들은 1층은 짐칸으로 2층은 사람이 머무는 곳으로 분류해서 배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감탄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왜 조선에서는 그렇게 못하는가라는 한탄도 담겨 있겠어요. 네, 선생님. 이 그림에서는 또 어떤 점이 보이세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우선 아주 잘 닦인 길이 보이고요. 상점의 지붕들이 다 기와인 것도 눈에 띕니다. 상업이 발달했다는 것이 이 그림만 봐도 충분히 느껴지는데요. 와, 선생님, 진짜 정확하세요. 그 중에서 도로 얘기를 먼저 해봅시다. 박지원은 압록강을 넘어 청나라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자신의 시중을 드는 장대와 창보기한테도 또 같이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청나라의 길이 참 놀랍도록 잘 닦여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말은 조선의 길이 잘 닦여 있지 않았다는 것일까요? 넓은 길이 없어서 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뭐 그런 뉘앙스를 깔고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우, 선생님, 박지원이 빙의하신 것 아니에요? 박지원은 청나라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진 기와 조각이나 도자기 조각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길에다가 깔아서 길바닥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보고 너무 탐복했어요. 그러면 땅이 내려앉는 것이 훨씬 덜하고 마차나 수레가 다니기도 아주 편하잖아요. 정말 그랬겠어요. 박지원의 빙의 한번 더 해볼까요? 박지원은 조선의 길이 잘 나지 않아 수레나 마차가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상업이 더 발달하지 못했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맞아요. 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수레가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나지 못했다고도 엄청 비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당시 청나라에서 썼던 수레들입니다. 조선에서 보이는 수레들과는 많이 다르죠? 네. 청나라에서 가장 많이 여기저기 보이는 수레가 왼쪽 사진인 동륜차, 그러니까 바퀴가 하나인 수레예요. 예. 이거는 농민들이 거름을 가지고 갈 때, 시장에서 노점 활동을 할 때, 그럴 때 제일 많이 썼던 수레입니다. 오른쪽 수레는 수총차라는 건데요. 불을 끄는 용으로 사용한 소방차예요.
아이고, 박지원 선생의 눈에 정말 번쩍 띄었겠어요. 근데 한숨 소리도 들리는 듯합니다. 네, 박지원이 열아일기에 아예 그렇게 썼어요. 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국가에서 수레를 사용하지 않으니 길이 닦이지 않았을 뿐이다. 이 좁은 나라에서 백성의 살림살이가 이토록 가난한 까닭은 한마디로 국내에 수레가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사대부들은 그저 입으로만 외울 뿐이요. 정작 수레를 만드는 법이 어떠한지, 수레를 부리는 기술이 어떠한지 하는 연구는 없다. 박지원의 일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글을 보니까 박지원이 왜 북학파인지 바로 이해가 됩니다. 네. 그런데 박지원이 결국은 당시의 지배층을 격렬하게 비판한 것이잖아요. 선생님이 이 수업에 처음에 열아일기 책이 당시 베스트셀러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었다면 박지원이 무사할 수 있었을까라는 걱정도 살짝 되는데요. 그렇죠. 선생님이 너무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열아일기에 나오는 한 부분을 조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박지원이 본인을 삼류선비라고 일컬으면서 글줄이나 읽는다는 사대부들을 비판하는 부분이에요. 선비가 1류, 2류, 3류가 있다는 거죠. 청나라에 모두 다녀온 사람들이다 라고 한다면 1류 선비에게 청나라에서 무엇을 본 것이 제일 남느냐라고 물으면 짐승과 동급인 되놈이 사는 나라에서 볼만한 것이 없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류 선비는 자기에게 10만 대군이 있다면 청나라를 깨끗하게 몰아낼 것이고 그러고 나면 보이는 것이 있을 거다라고 답하는데 자신은 삼류선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진 기와 조각이나 똥거름에 너무 감탄했다라고 답했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야기들 모두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왜 그렇게 조선은 상업과 실생활에 유용한 것들에 관심이 덜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청나라를 공식적인 사절단이 매년 몇 차례씩 오가고 상인들도 계속 왕래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었잖아요. 네, 선생님 사실 박지원은 열아일기를 쓰고 고초를 겪었어요. 선비들이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거든요. 우선 박지원이 걸융이라는 연어를 쓴 거 가지고 어떻게 오랑캐 연어를 쓸 수 있냐며 비판을 받았죠. 아니 이미 명나라 멸망한 지 꽤 시간이 흐른 게 아닌가요? 맞아요. 해마다 조공도 마치고 황제 생신 축하 사절단도 꼬박꼬박 보내면서 연호는 명나라 것을 쓴다고요?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박지원은 물건을 파는 상점을 가게라고 쓰면서 중국에서 음이 비슷한 한자를 따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엄청 비판을 받았죠. 네, 아예 중국어 항사라고 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열아일기에는 성에 관련된 문제, 동성애 문제, 또 박지원이 스스로 투전을 하는 얘기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것도 양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박지원을 벌 줘야 한다는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처벌을 받았어요? 네. 정조가 박지원을 문체를 타락시킨 장본인으로 지목하고 세상에. 반성을 쓰라고 했어요. 네. 열아일기가 그 당시 베스트셀러였다고 했잖아요. 네. 박지원의 원본을 가져다가 베껴 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연호나 원본의 내용을 고쳐 쓰기도 했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원본을 훼손하고 왜곡한 것이죠. 세상에나. 박지원은 선생님이 표현한 대로 성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머리에 담고 눈으로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돌아온 후에 그런 것들을 실천할 기회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네, 실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박지원이 아주 늦게 벼슬길에 올랐어요. 1791년부터 고을 현감직을 여러 번 맡았는데 이때 청나라에서 직접 그려온 물레방아를 설치해봤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봉급에서 쌀을 사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어진 관리였다고도 합니다. 열알기에서 네. 비판한 당시 지배층의 잘못을 그럼 박지원은 되풀이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청나라에서 망원경, 자명종 이런 신문물도 봤거든요. 당시 조선에서 계속 주장하던 북벌론이 얼마나 말만 앞세운 것인가를 비판한 사람이기도 해요. 청나라의 발달된 문물은 배우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심지어 군비를 열심히 비축하지도 못하면서 말로만 청나라를 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이런 주장을 하던 사람들이 중심 지배층이 아니었다는 걸. 네. 선생님과 오늘 박지원의 열알기를 함께 공부해보니 박지원같이 실용적인 생각을 한 당시 조선의 지배층이 좀 더 많았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아니 굳이 북학파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 변화에 좀 더 발빠르게 적응하고 받아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창의적이고 기술력도 빠지지 않는데 말이에요. 적극 동의해요. 선생님, 오늘 우리 수업을 다 하고 나니까 지행하길 네, 이라는 문구가 떠오르죠. 네. 18세기 말 조선의 위대한 인문학자 박지원은 당시 대부분의 사대부들이 하지 않았던 생각을 했던 놀라운 인물이고 오랑캐로 비난하던 청에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눈에 담고 그것을 조선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열알기에 기록한 그 다양한 지역들을 천천히 걸어서 한번 다녀오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걸어서요? 네, 선생님도 그러시죠? 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